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도시사연구실에 있는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서울시 노인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 하면은 65세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좀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의 정의, 그리고 서울시 노인 1인 가구 실태,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결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개인한테 물어보면 다 나이 많으신 분, 아니면 약간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이제 이렇게 보통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노인은 정말 노화가 진행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나이를 점점 들다 보면 어느 순간은 다 노인이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은 좀 먼 얘기, 다른 사람 얘기로 보통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술적으로는 노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작적 정의를 보면 처음에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나 이제 노인이 됐어라고 해서 노인일 수도 있고, 70대, 80대가 지나도 내가 어떻게 노인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가지고 노인을 규정하기는 정책적으로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시계 또는 사회적 연령의 개념을 적용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퇴직을 하는 순간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졸업 원래 일자리에서 그만뒀을 때 이제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50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또 하나는 계속 역할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연령으로 역할로 노인을 보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달력 나이에 의한 노인인데,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쉬운 건 정책적으로는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난 사람 이후는 노인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는 가장 쉬운데, 그 나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도 다 각각의 특성, 건강상의 차이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로 노인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능적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100m를 20초 이상 뛰면은 노인, 아니면 계단 10개를 뭐 몇 초 내에 못 올라가면 노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지만은, 너무나 다양한 규정 조건들과 변수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 하면은 법적 연령 정의로는 65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특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법에는 보면은 그 법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노인에 대한 정의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지금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노인의 정의가 없이 노인은 몇 세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처음부터 법을 만든 목적과 목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경로 5대 지도에서 경로 5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의 문제가 왜 65세부터 됐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비스마르크 시대 때,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 때 국민연금법을 만들면서 국민연금 처음의 연령을 65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의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받지 말라는 뜻으로 만든 거냐 뭐 이런 비난을 들으니까 65세까지 이제 좀 낮추기는 했는데,
그 65세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30년 넘게 65세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거나 그래서 노인이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70세 이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인 분들은 65세가 되면 노인이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7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인을 바라보는 어떤 연령 기준은 좀 연장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 논의를 하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아직은 이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쉬운 건 여러분이 65세가 됐을 때 노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좀 슬플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65세가 넘으면 노인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 65세가 됐을 때 이게 정말 내가 노인이라고 노인으로서 행동할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고령화 개념하면은 보통 이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부터 7의 배수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는 2027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보지만은 서울은 2025년으로 보는 추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나이들 80세 이상의 비율이 2060년이 되면은 거의 44%가 넘어가는 구조고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진한 게 2060년도 좀 이렇게 옅은 게 2017년도인데 2017년도만 해도 중간층의 비율이 그래도 좀 두툼한데 2060년이 되면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더 두툼해지고 40대 이하의 비율이 점점 좁아지는 약간 호리병 모양이 되면서 이거는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되고 노인이 너무 많아짐으로 해서 사회가 활력을 잃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반영된 거기도 한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은 노인이 됨으로 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존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자 가구 비중인데 사실은 고령자 가구가 이제 노인과 노인 부부, 노인 혼자 사는 그런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이제 2045년 정도가 되면 48%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 내외 정도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들끼리만 살면은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하거나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음으로 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노인 인구가 이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지만은 고령화 비율로 보면은 전남이나 전북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전남, 전북, 경북 같은 곳은 이제 초고령사에 접어들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서울은 아직은 14% 정도 되고 있어서 14% 정도 조금 넘어서 아직은 20%까지는 안 갔지만 서울은 5년도 안 남은 걸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이 필요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왜 이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많냐고 보냐면은 옆에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뺀 다른 고령화 국가들이 도달하는 소요 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7%에서 14%까지 가는데 18년이 걸리고
14%에서 20%, 21%까지 갔는데 8년 정도가 걸리는데 프랑스는 115년, 39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태리는 61년, 미국도 73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회 경제적인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지나가니까 좀 더 이렇게 긴 호흡,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세대가 자기들의 자기들이 혜택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바꾸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회적 합의에 이끄는 시간이 좀 더디고 그리고 점점 더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을 1988년도에 처음 만들고 완전 노령연금을 만드는 시기가 2008년이었습니다. 근데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는 논의를 딱 10년 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겨우겨우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고령화 관련된 논의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물론 우리나라가 장기요양보험 같은 거를 법으로 만들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통과됐지만은 국민연금법 하나 바꾸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렸던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고령화는 크게 이제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일컫고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설명은 여기서 일단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걸로 노인에 대해서는 아마 이 표는 오늘 하루 종일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세대별로 봤을 때는 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성별로 봤을 땐 여성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 구성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노인 1인 가구 실태는 사실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 한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노인 1인 가구 데이터만 저희가 제가 빼서 따로 분석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초에 나온 데이터여서 사실은 이렇게 활용된 사례는 별로 없는데 사실 저도 노인 1인 가구만 따로 뽑아본 거는 저희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걸 해본 거는. 근데 전체 3천 가구 중에 노인 가구는 약 1,117가구 정도 나오는데 65세에서 75세 미만 가구가 약 979가구, 75세 이상 가구 약 138가구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인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는 여기서 다시 1,009가구가 나오는데 이건 전체 1인 가구고요. 근데 노인 가구만 229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면서 1인 가구가 총 229가구를 저희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가중치를 분석해도 별로 경향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그냥 229가구만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은 71세 정도 되고 여성의 비율이 76.5%. 그리고 거주 지역은 서남권과 동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남권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그쪽이고 동북권은 이제 노원, 도봉 그리고 강북구 그쪽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쪽에 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약 50% 그리고 사별 빈도가 약 85%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왜 혼자 살게 됐냐를 물어보면은 다 사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 거주 평균 기간은 45년인데 혼자 산 지는 평균 7년 정도 된 걸로 일단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의 54.4%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가구 거주 비율과 단독 순으로 일단 나타났었고 주거 형태는 자가, 월세, 전세 순서로 나타났고 반지하 거주 비율도 약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는 근로 가능 비율은 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약 70% 정도로 나타났고, 근데 이제 전체 가구에서 근로 가능, 그러니까 3천 가구로 뵀을 때는 95%라고 나오니까 사실 노인은 좀 근로 가능 비율이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와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약 35시간인데 전체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은 전체는 50시간 정도 나옵니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전체 세대가. 근데 노인 세대는 약 35시간을 좀 더 적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N값이 다른 거는 이제 일하고 있는 노인이 109 케이스만 대상으로 어떤 직종이라고 했을 때가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지출은 가구 총소득과 연간을 보면 연간 평균 약 2,068만 원 정도인데 전체 세대는 전체 평균 약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의 절반 정도 소득 수준으로 노인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월 평균도 172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연평균 근로소득은 60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나 가구 총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교차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서 강남과 강북에 거주하는 분으로 나눠서 해봤는데 강남 쪽이 확실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은 약 112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가구는 약 257.8만 원이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노인 1인 가구가 훨씬 더 지출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서울 거주 필요한 월 평균 최소 생활비도 127만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적정 생활비는 약 172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높은 지출이 높은 거는 1위가 식료품비고 2위가 주거비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계층 의식을 저희가 물어봤는데 주로 중하, 하상, 하하 뭐 이런 비중이 좀 높은데 그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제 강남북으로 보면 강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수준은 보통의 비율이 높지만은 지역 간 차이를 보면은 약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 보유 비율은 약 60%, 그리고 92% 이상의 노인이 2년 이상 지금 투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85% 정도는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스크린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1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40만이면 14만 정도가 장기요양 등급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다 요양병원에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 중에 한 7, 80%는 요양병원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정신건강 부분은 일주일간 우울 정도를 질문한 결과 약 44% 응답자가 우울을 느낀다라고 봤는데 전체 세대랑 비교를 해보면은 2배 정도 높습니다. 전체 세대 한 18.7% 정도 나왔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만 물어봤을 때는 44%라고 나왔고요. 강남북 차이도 좀 나타났고, 근데 외로움의 경우는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노인들이 다 외롭다고 일단은 얘기하는데 이게 작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조사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전해랑 비교를 못 하고 있어서 약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가랑 사회활동 같은 걸 봤을 때도 주로 휴식, 관광활동 비중이 높지만 지역 간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랑 상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따로 사는 자녀 비중이 높았지만은 상의할 사람이 없다라는 비율도 약 17.4%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다 단절돼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노인기가 되면 가장 첫 번째 겪는 것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면은 사회 활동이 점점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만 제가 제시를 하였는데요. 조사 당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약 24.7% 정도 나오고 다른 제도 이용 비율은 다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이런 연금 수급 비율이 높고, 강북은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법상의 그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기초연금으로 더 받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보여드리는데, 부가조사 결과는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배우자와 이혼, 별거, 사별 비율, 아까 그건 얘기했었고, 생활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4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혼자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삶을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경제적 불안감이 34.5%로 나왔고, 그 다음에 27.5%가 경제적 외로움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거에 대한 빈도는 적지만은 그래도 가장 노인 1인 가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고정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운 거, 그리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응답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은 혹시 뭐가 있는지 약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서울시는 사실은 2019년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해서 얼마 전에 4차 계획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진 목표는 일단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로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거나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그리고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과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전체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서초구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자치구에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1인 가구 함께 모여서 뭔가 음식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했지만 제 노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계점은, 그러니까 장애인은 고령화가 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근데 혼자 있는 장애인이 나이까지 들면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제도상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그동안은 이제 노인 관련된 독거노인 1인 가구, 그냥 독거노인 이렇게 봤을 때 했던 거는 노인 돌봄 통합이나 종합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거를 노인 돌봄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편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1년 했을 때 이제 아직 정확한 평가 자료들이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평도 있고요. 전달체가 좀 더 확대돼서 대상자가 늘어서 좋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나열한 건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독사 예방 정책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 해외 사례는 주로 주거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는 이제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노인 임대주택으로 하고 일본이나 북유럽의 경우는 코하우징 방식으로 약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재가지원센터로 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 사진에 나온 게 뭐냐면은 주거지원센터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도시락을 이렇게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큰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 단지에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노인을 위한 도시락을 100개를 점심 저녁을 매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용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고용되신 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2번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어떤 상태를 보는 거고 저 도시락에 보면은 밥을 드실 수 있는 분, 뭐 죽을 드실 수 있는 분, 당뇨가 있거나 저염식이 필요한 분 이게 이렇게 꼬리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을 담고 도시락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 일하시는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을 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돌아와서 사례 관리자나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사례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 덥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부엌이 없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러면은 거기는 1층 같은 데에 이제 공유 부엌 같은 오픈 키친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음식을 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나눠 먹거나 아니면은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이제 가져다 주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때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사실 1인 가구 중에 노인도 일반 다른 1인 가구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만을 위한 주거보다는 그냥 시민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좀 오픈 마인드를 갖는데 그렇지만은 노인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차이는 좀 인정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어떤 주택 개조 사업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상황은 좀 없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지원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인 1인 가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꼭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 대상자한테 요양보호사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가정방문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찻동이라든지 돌봄 SOS 센터 같은 거를 좀 더 확대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그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익숙한 노인과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부문별로 잘할 수 있는 거와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송금하거나 은행일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거라든지 그런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점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표입니다. 네, 시간상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토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발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노년 1인 가구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라고 말씀드리면 시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런 걸 잘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일단 그 윤민석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먼저 한 가지 질문할 거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일시적인 독립 생활을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을 1인 가구로 볼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완전 이제 독립을 해서 아주 그냥 길게 이렇게 생활하는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노인 1인 가구 현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한 28.8%, 한 29%좀 되고, 근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가 점유 비율이 높아요. 한 57%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는 노년에는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한 30%를 넘으면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노인 쪽 노인 어르신들은 보면 주거비 부담이 지금 한 44%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그 65세 이상 되면 또 당연히 이제 소득이 또 없잖아요. 기초연금 말고는 없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가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5%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증금의 5%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곡동에 있는 리엠파크 같은 데 사시는 이제 그 어르신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보증금 뭐 1억 몇천인데, 몇천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2년에 한 번씩 그 5%를 올려주려고 하면, 이 어르신이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 그걸 다 모아도 사실은 5%를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보통 이제 이 공공임대 같은데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살다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뭐 문턱 같은 걸 좀 이렇게 없앤다거나 뭐 이렇게 수리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 뭐 원상복귀를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원상복귀를 요청을 하면서 이게 원래 더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원상복귀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비용을 딱 요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 비용을 그걸 줘요. 주고 나가요. 나가서 나중에 한번 와서 보면 또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 또 살고 있어요.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좀 이렇게 기사화돼서 문제로도 이렇게 얘기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제안을 좀 더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어쨌든 지금 한 전체에서 뭐 한 30% 정도 차지하니까 1인 가구에 맞는 공급 주택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윤 박사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인 가구가 과연 살만한 그 제곱미터? 지금 이제 최저 기준이 14제곱미터인데 14제곱미터에서 사실은 1인 가구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는데,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1인 가구 하면은 되게 좀 그럼 좀 규모가 좀 작은 방 하나에다가 뭐 그냥 조그맣게 거실 하나만 있으면 뭐 1인 가구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임대 아파트 지으면 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1인 가구의 주거 어떤 면적, 주거 기준 이런 게 좀 지금 법적으로 있는 14제곱미터 이거 말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신혼부부에 이렇게 너무 이제 이 공공에서 그 지원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소홀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혼부부보다는 지금 1인 가구가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별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감을 좀 잡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주거 비용이 이제 자기 주거비 부담이 좀 많으니까 좀 이렇게 보편적인 주택 수당, 집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아까 안 했었죠. 네. 그럼 그거 주택 수당,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저기 김수동 더한 플러스 이사장님한테 약간 좀 이게 민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1인 가구들이요. 청년이든 노년이든 아까도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뭐 이게 공유주택 내지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저희 어르신들도 보더라도 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 자녀들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노인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하시거든요.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게 노년층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공유형 주택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뭐 이렇게 아주 정책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청년 쪽으로만 이렇게 공유형 주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노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그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서로 좀 도우면서 살고 이래야 되는데 모여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들어요. 네. 들고 네. 네, 우선 뭐 요 정도 제가 일단 얘기하고도 저 생각나면 더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웃으시죠? 너무 많아요. 물어보시는 게. 네. 네, 다음 패널분 말씀 듣고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세션 중장년에서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세대 정체성이 좀 애매한 제가 거듭 나와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이제 노인 주거 문제를 얘기하는데 노인분들 한 분도 지금 안 계시단 말이죠. 결국 이제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도 힘들고 내기도 힘들고 단순히 이제 공공복지의 대상이나 이제 그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에서 이제 이 임민석 박사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 참 와닿았던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인 1인 가구들이 느끼는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실 때 보면 경제적 불안, 외로움, 또 이제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이제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전형적으로 이제 이 어르신들이 겪는 세 가지 이제 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모아놓은 돈은 없고 아프고 외롭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1인 가구 어르신들일 경우에 이제 훨씬 더 크고 이제 증폭되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게 지금 현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갖다 똑같이 이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일단 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접한 소식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요즘 고급 실버타운의 대기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강남 집값이 워낙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 고급 실버타운이 그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 뭐 이제 이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이제 공공 지원 노인 주택들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제 특화된 모델들이 다양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공급되는 이제 보린 주택이라든지 무장애 주택인 이 유니버셜 하우징 사회주택으로 공급되기도 있고. 또 공공 실버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주거와 이제 이 노인복지 시설들이 이제 결합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이제 너무 이제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뭐 사례들하고 이제 이 대비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사실 가진 게 집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이 집이 유일한 노후 대책인 게 이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지원하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솔루션이 이제 주택연금이 이제 뭐 관심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주택연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나 이제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이 좀 부과돼서 이제 이 경제적인 상황을 이제 조금 좀 개선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노후를 위한 주거 선택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이런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노후를 위한 주거 선택이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이 현재 살던 집에서 이제 사시다가 좀 노후에 이제 좀 내가 필요한 좀 여러 가지 주거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살던 집 다음이 이제 요양시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이제 이 외로움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노인을 이제 뭐 그냥 일반 똑같은 시민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차이는 인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이 노후에 필요한 집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 가능하고 고립되지 않고 어울림이 있고 노년에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이런 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그런 이 주거 선택이 전혀 이 제공되지 않는 게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유일한 이 노후 대책인 집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제 내 집에 이 고착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르신들한테 노후를 위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전환의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을 이용해서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케어 안심 공동체 주택이 우리가 한번 좀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보다 앞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케이스도 보면 이제 과거처럼 실버타운 모델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이라고 해서 뭐 독립적인 주거와 이제 이 사적 이 주거 공간이 제공되고, 거기에 이제 공유 공간과 케어 매니저가 있고 수요자가 부담하는 이제 선택적인 이제 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주거 모델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델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형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한번 좀 마련을 하고, 현재 주택연금을 그냥 쓸고 있는 그냥 주택연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에 대한 입주권과 플러스 이제 약간 이제 이 연금을 좀 결합된 형태로 좀 이 변형 발전시킨다라고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마침 또 이 고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주택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이 공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공유가 아니라 충분히 이제 이 프라이빗한 공간도 확보가 되고 내가 이제 사생활도 이제 지킬 수 있으면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느슨한 관계로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공유는 우리가 이제 불편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선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흥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차선아입니다. 이제 제가 시작하기 앞서 좀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살면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의 주택을 갖지 않겠다. 저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주택을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집을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집을 제 소유의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공공임대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이고 소득도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에 좀 넘어섰겠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로 이런 근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런 근로 활동을 못했을 때 나의 수입이 떨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정년이 한 10몇 년 남기는 했지만 남을 걸 생각하니까 지금 그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내가 노년이 되면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됐을 땐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서 그걸 은행빚을 그 10몇 년 동안 갚아서 내 집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매입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에 살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내려오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한 번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5층의 그 계단이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1층으로 자꾸 찾는구나.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그 주거가 가지고 있는 그 편리성 그리고 주거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사실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청년들 지금들이 계속 주거 문제를 거론하고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주변에서 사실 저희 때는 그러니까 주택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1인 가구였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없었을 텐데 저는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장년분들이 이제 저의 세대인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서 정말 주거의 안정성, 공공성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그리고 주거는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편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는 그 모든 세대에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동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센터는 사실 이제 주거복지 센터이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 주거 약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대는 모든 세대 그리고 자가이건 뭐 임차이건 아니면 또 수급이든 비수급이든 그런 모든 분들을 세대를 해서 어떤 그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노인분들을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조금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제 복지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잖아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돌봄이 필요한 이제 우리는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울려서 살고 있도록 뭐 주거나 보건, 그다음에 요양이나 돌봄, 그다음에 독립생활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시흥시 자체적으로 이 통합돌봄 사업을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도 그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드리고 어떤 주택 개조해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이제 여인수 그렇게 비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그런 주거 약자분들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이분들의 목소리가 무엇냐면, 이제 지역사회 통합도를 보면 어쨌든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집이 노후된 주택에서 화재, 누수, 범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집안에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정말 집안에서 낙상 등 그런 그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집 밖에는 아까 이분들이 거동이 힘들고 노인한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 다음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집 밖으로 출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많은 문제이고, 그 다음 주거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근데 그거는 자가이신 분이나 자가가 아닌 분들, 임차인 분들이 공통의 모든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가인 사람들은 주택이 노후했기 때문에 집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집이 사실 온전히 100% 자기 집인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다 금융의 채무를 끼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어떤 대출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런 금융 비용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주거를 조금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자가인분들이 수급이신 분들이 많아요. 시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는 공공임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자가이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임차로 살고 계신 분은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집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고 낙후되고 정말 그 천정에 그서 물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거가 없는 분들이시죠. 주택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수급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공공임대로 갈 때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그 공공임대로 내가 선정이 됐지만 안 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 고시원에서 나가게 됐을 때 소요되는 그런 관리비나 아니면 공공요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못 나가시고, 그리고 고시원에 살다가 주택으로 가면, 집으로 가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그 가전이나 가구들, 그런 부분에 대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시원에 계신 비주택이신 분이나 아니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자가든 임차인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택에서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분, 아니면 나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 근방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옆에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좀 집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집이 좀 이렇게 내가 이러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거비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세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주거 유지비, 그리고 주택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공통으로 내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준비하기는 했는데 시간상 그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그리고 내가 자가이던 임차이던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집이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집이 그런 어떤 그 주택이 우리 노인분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들 긴 토론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노년층은 참 나눠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교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다른 계층 또 중간에 끼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대책 마련이 되게 다르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도 주셨는데 윤민석 연구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1인 가구 정의는 사실은 통계청에서 정해진 거는 정말 딱 한 줄이에요. 혼자 살림하는 가구. 혼자서 살림을 하고 혼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면은 그게 1인 가구인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사 대상자는 자기가 1인 가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이 살던 사람이 잠깐 떠났는데 6개월 뒤에 돌아와 그러면 1인 가구라고 안 할 확률이 큰 거죠. 동거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인 가구 정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사실 앞에 세션들은 제가 다른 회의들이 있어서 잘 못 들어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토론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거, 뭐 이런 건데 주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욕구는 모든 세대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한 노인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손잡이가 동그라면은 힘들어하니 이렇게 손잡이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욕실에서 낙상의 염려가 있으니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달라. 아니면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벽에 레일 같은 거 깔아주면 좋겠고 체구가 좀 체형이 좀 변할 수 있으니까 세면대나 부엌의 개수대 같은 게 높낮이 조절이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대주택 중에 어떤 건 노인용, 어떤 건 여성용, 어떤 건 일반 가정용 이렇게 짓진 않고 그냥 일단 통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마련해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능 같은 거는 사실은 사는 사람에 따라서 정해야지 그거를 공급을 할 때부터 이것은 노인 전용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상당히 그 유연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라는 거는 한 번 들어가면은 정말 오래 살게 되는데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 상황들에 대한 반영을 모든 걸 다 만족할 집을 그걸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면적에 대한 거를 이제 14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게
분명히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나름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온 수치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늘 이런 기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변수를 넣어서 산출했느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는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잠만 자는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잠자고 밥 먹는 거 외에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되거나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이제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베란다도 약간 개조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뭔가 정리를 하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 블로그 같은 거에 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점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점점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변에 따라서 이 적정 주거 면적을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국 기준보다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제곱미터는 전국 기준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좀 안 되지만은 공간의 제약은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의 절반이 아니고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서울 면적에 1000만이 산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1000만은 유럽의 웬만한 국가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인구가 34만이거든요. 남한만한 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적정 면적을 이제 할 때 과연 그러면 실제 주거 공간이냐 아니면 공용 공간을 합치느냐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적정 주거 면적을 저희가 만약에 산출을 해서 정부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거만큼의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정부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과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보린주택 같은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가능하고 약간 돌봄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사실 저도 보린주택에 가서 봤는데 각자 그래도 자기 독방을 쓰고 있고 거실에 나오거나 식사할 때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혼자서 독립생활도 가능하고 그 동년배 집단들끼리의 또래 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근데 좀 극단적으로 걱정하는 건 정말 편찮으실 경우 어떻게 하느냐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의 문제들이 늘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공공에서 이렇게 뭔가 매칭을 할 때 신경을 쓰실 수 있지만은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정성 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공공주택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민간 주거 주택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보호 대상자가 아닌 분이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어느 수준까지 고쳐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세금을 내는 납세자분들이 동의를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물론 장기요양 보험 안에서 이제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관련된 개조 비용 같은 거는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욕구나 필요한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품의 가격이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한 틀을 놓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기술 발전 이걸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거는 돌봄 로봇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을 도와주는 로봇이 있으면은 밥을 차려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혼자 누워 계신 분 체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외국에는 지금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아직 적용을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돌봄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요양보호사들에게 입는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약간 하려는 시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가 코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기술과 현실의 어떤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에 관심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노인 관련된 이런 기회에서 꼭 얘기하는 게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적 이전으로 인한 자산 감소가 워낙 컸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 세대에게 이전된 소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돈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이 된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완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안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세대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한 20대 분이 한 60, 70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는 비용이 지금보다 2~3배 정도 됐을 거라고 봤을 때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안 느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소득이 없는 분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사실 그거는 그 부분은 주택수당으로 할 수 있지만 평생 이거를 평생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인 지점까지는 세금으로 감당이 되는데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은 모든 노인한테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안심소득 얘기가 나오지만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고 그 대신 주거수당이나 임대주택에서 노인의 소득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제 같은 공간의 면적의 주거를 주는데 누구는 임대료가 싸고 적고가 소득 기준이라고 하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은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 많은 문제점과 또 특히 대안책들이 참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기술 기반의 돌봄 로봇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거든요. 댓글도 몇 개 읽어볼게요. 질문보다는 좀 느낀 점들 위주로 남겨주셨는데 윤영최님께서는 노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존재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서비스나 정책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노인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하고 또 노년층 분들이 알게끔 알려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년층들을 위한 1인 가구 토론회 여기서 마치고요. 네, 너무 긴 토론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뜻깊고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도 또 뜻깊은 시간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서울 하우싱랩이 주최하는 하우싱 페스티벌 2021 그 첫 번째 프로그램 진행해 봤습니다. 주거 컨퍼런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의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이어집니다. 주거 컨퍼런스 데이 1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1인 가구의 주거 생활과 또 앞으로 증가할 각 세대 1인 가구에 대응할 방법 이야기해 봤습니다.